12. 한국 드라마에는 왜 부자 남자와 사랑하는 이야기가 많을까? 한국 드라마에는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와 사랑하는 이야기가 매우 많았다. 아니, 지금도 아직 많다. 이들의 사랑이 성공하면 여자는 힘든 생활을 끝내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야기 속의 신데렐라처럼 말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도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 오랫동안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에서 성공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여자들에게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일은 중요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점점 밖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는 곳이 생겼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여자들의 꿈은 대부분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꿈을 가지고 큰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취직하기 더 어렵고 월급도 더 적은 것이 사실이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성적이 같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 드라마에 아직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더 많아졌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1997년 한국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자 되세요 라는 텔레비전 광고가 크게 인기를 얻던 때였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대신 만족했다. 두 번째 이유는 텔레비전 광고 때문이다. 드라마를 만드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든다. 방송국에서는 광고로 돈을 버는데 1997년 이후 광고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드라마 안에서 상품이나 장소를 광고하게 되었다. 이때 주인공이 부자이면 비싼 상품을 광고하기 더 좋다고 한다. 요즘에는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점점 줄고 있다. 여자도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이야기도 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13.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한국 드라마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다. 사람들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보면 유행이 있는 것 같다.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2010년에 방송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남자 주인공 김주원은 백화점 사장이다. 그때는 김주원처럼 일에서 성공한 차가운 도시 남자가 인기였다. 인터넷에서는 차가운 도시 남자를 줄여서 차도남이라고 한다.
차도남은 주로 부자이며 세련됐다. 드라마 속 차도남의 패션이 유행한 적도 있었다. 차도남은 여자에게 처음에는 차갑지만 사랑에 빠진 후부터는 누구보다 더 뜨겁게 변한다. 여자들은 차도남이 차가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사랑에 빠지면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것은 소금을 먹다가 설탕을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능력 있는 남자가 옷도 잘 입고 멋있으며 나만 뜨겁게 사랑하니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차도남이 멋있기는 하지만 자신만 생각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함께 있을 때 긴장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친구처럼 편하고 따뜻한 남자가 드라마에 많이 나왔다. 2019년 방송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 황용식이 그런 남자이다. 시골 마을의 경찰인 그는 부자도 아니고 촌스럽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고 언제나 응원해준다.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날 것 같다. 2010년 차가운 도시남자에 빠졌던 한국 여자들이 2019년엔 따뜻한 시골 남자에 빠졌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진 것일까? 도시 사람들이 주말에 시골로 놀러 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계속 변해왔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었다. 친구처럼 편하고 따뜻한 남자 뒤에는 또 어떤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받게 될까? 14. 한국에서는 왜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를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오빠라고 계속 부르기도 한다. 오빠는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부르는 말이다. 남자친구나 남편은 형제가 아닌데 왜 오빠라고 부를까? 한국어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윗사람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나 사장님, 형처럼 그 사람의 자리를 알 수 있는 말을 자주 쓴다. 윗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홍길동 선생님, 길동 오빠처럼 한다. 동료나 아랫사람은 홍길동 씨, 길동 씨처럼 이름을 더 자주 부른다. 친한 사이에서는 길동아처럼 이름에 아나, 야를 붙여서 부른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와 아래로 나누어 말을 다르게 쓴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윗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을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한국 사람은 먼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다. 농사를 지으려면 같은 곳에서 오래 살게 된다. 한국 사람들은 친척들과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가깝게 지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가족이나 친척을 부르는 말이 많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과 멀리 떨어져 산다. 학교나 회사에서 남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을 누나, 언니, 형, 아주머니, 아저씨, 이모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부름을 받게 된다. 오빠도 그렇다. 요즘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친한 느낌으로 부를 때도 쓴다. 남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면 여동생처럼 귀엽게 보인다고 한다. 오빠라고 부르던 남자친구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아빠가 된다. 그러면 남편을 부를 때 아이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아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빠가 아빠가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처음 결혼하는 부부의 10중 3 정도는 남자와 여자의 나이가 같거나 여자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드라마에는 누나가 자주 나온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도 강다니가 차은호보다 5살이 더 많다. 그런데 차은호는 평소에 강다니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처럼 이름을 부른다. 어떨 때는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강다니가 화를 낸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에게만큼은 오빠가 되고 싶은 것일까? 15. 한국에서는 왜 남녀가 만난 지 100일을 축하할까? 요즘 한국의 젊은 연인들은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특별한 데이트를 한다. 이날 보통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200일이나 300일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역시 100일이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다. 이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인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도민준이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여자는 술 먹는 여자, 술을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 아는 것이 적은 여자였다. 그런데 딱 그런 여자, 천송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게 된다.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싫은 모습이 점점 보이게 된다. 이때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기 쉽다. 반대로 그런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때가 만난 지 100일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100을 특별한 숫자라고 생각해왔다. 아이를 갖고 싶을 때나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때 어머니는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대학 입학시험 기간이 되면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가 많다. 이때 100일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잔치를 해왔다. 옛날에는 일찍 죽는 아이가 많았다. 그래서 아기가 100일까지 산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했다. 이때 100일은 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모든 연인은 그 사랑이 오래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연인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작하는 연인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말한다. 100일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100일 날 파티를 하자. 멋있는 선물을 준비할게. 그러니까 나를 계속 만나줘. 물론 100일 후에는 많은 수가 이미 헤어져 있을 것이다. 아직 만나고 있는 연인은 반지 같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반지처럼 앞으로도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지는 눈에 아주 잘 보인다. 이렇게 연인에게 100일은 사랑이 아직 식지 않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날이다. 16. 한국 드라마에서는 왜 키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은 사귄 지 일주일이면 첫 키스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첫 키스까지 8회나 기다려야 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왜 키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 서양 드라마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인공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입술만 조금 닿을 뿐인 키스를 보기 위해 주인공의 가족 관계까지 다 봐야 한다.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지,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천천히 깊어진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키스하는 날이면 신문에 나오기도 한다. 오늘 드디어 첫 키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키스가 시작된다. 시간은 멈춘 것 같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른다. 분위기는 빨간색보다 분홍색에 가깝다. 그리고 키스한 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는 키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피자 키스, 침대 키스, 리본 키스 같은 것이 유명하다. 한국 드라마의 키스 장면에서는 이런 이름이 자주 붙는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사탕을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떡볶이를 먹다가 키스를 한다. 드라마보다 더 유명한 키스도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는 1991년에 방송한 여명의 눈동자의 철조망 키스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한 진짜 같은 키스를 보고 사람들은 놀랐다. 한국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다니. 다음날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모두 키스 이야기만 했다. 이후 드라마 작가는 기억에 남는 키스 장면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했다. 피자 키스, 침대 키스, 리본 키스는 그런 고민 끝에 나왔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 기억하기도 쉽고 인터넷에서 찾기도 쉽다. 예를 들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피자를 먹다가 키스하는 장면보다는 피자 키스가 더 기억하기 쉽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키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같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데 키스는 두 사람이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중요한 첫 키스가 기억에 남도록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키스를 만드는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17.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어떨까? 동상이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배우 추자현과 중국 배우 우효광의 결혼 생활이 소개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남편 우효광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우블리라고 부르며 좋아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어떨까? 요즘에는 추자현과 우효광처럼 국적이 다른 남녀의 결혼이 적지 않다. 2010년대 이후로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결혼은 전체의 7에서 9% 정도나 된다. 2018년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으로는 베트남 여성과 중국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이전에는 쉽게 오고 갈 수도 없었던 두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동상이몽을 본 한국 사람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놀랐고 중국 사람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아내를 보고 놀랐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경험하기 힘든 일들이 이들 부부에게는 매일 일어난다. 그러나 결혼은 여행이 아닌 생활이다. 문화가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거나 헤어지기도 한다. 외국어로 싸워야 하는 일도 생긴다. 실제로 한국 사람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물론 우효광처럼 상대방이 화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웃기만 해서 싸우지 못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국적이 같은 부부도 하는 고민이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돈을 벌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아이들 교육도 한국 가족보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은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와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국적이 다른 부부가 한국 부부보다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한다. 서로의 문화가 다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더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효광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아닌 것 같다. 서로 사랑하면 우주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18. 한국 사람은 왜 게임을 좋아할까? 게임도 스포츠일까? 물론이다. 게임으로 하는 경기를 말하는 e스포츠는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는 큰 경기장에 몇만 명씩 모여 게임 경기를 함께 본다. 남이 하는 게임을 보는 게 재미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남이 하는 축구 시합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면 PC방에 자주 간다. PC방에는 컴퓨터가 많이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PC방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하면 더 재미있다고 한다. 축구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과 같다. PC방은 1990년대 후반 한국에 처음 생겼다. 그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터넷 게임이 유행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PC방이 많이 생겼다. PC방에서는 적은 돈으로 오래 놀 수 있었다. 또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밤에도 놀 수 있었다. PC방으로 음식을 배달해 먹으면서 며칠 동안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에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음식을 주문하면 직원이 요리해서 자리에 가지고 온다. PC방은 학교 주변에도 많이 생겼다. 한국의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 대부분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그런데 학원에 가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다. 학생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한국에서는 혼자 하는 게임보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게임이 인기가 높다. 한국 사람들은 팀을 만들어 다른 팀과 싸우는 게임을 특히 잘한다. 대부분 PC방에서 친구들과 많이 하는 게임이다. 그만큼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40대가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게임은 10대에서 40대까지 즐기는 인기 스포츠이다. 기업에서 만든 팀도 많이 있다.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 중에는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이 게임 시간을 줄이기를 원한다. 19. 한국 사람은 인터넷에서 어떤 말을 쓸까? 한국의 인기 가수 트와이스의 노래 TT는 두 손가락으로 글자 T 모양을 만드는 춤으로 유명해졌다. TT는 우는 것 같은 글자 모양 때문에 인터넷에서 울고 싶은 느낌을 나타낼 때 쓴다. 한글로는 유유나 우우를 쓴다. 이 밖에 한국 사람은 인터넷에서 어떤 말을 쓸까? 먼저 TT처럼 감정을 그림처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같은 것이다. 이것은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할 때 쓴다. 인터넷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쓴다. 초딩처럼 단어 일부만 쓰거나 이응이응, 기억 시옷처럼 글자 일부만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쓸 수 있어서 문자 메시지나 게임을 할 때 좋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방법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축하를 축하, 좋아요를 좋아요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쓰면 아이처럼 귀여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정말 몰라서 잘못 쓴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 쉽다. 최근에는 글자 모양을 이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댕댕이가 무슨 말일까? 이 단어는 강아지를 말하는 멍멍이를 뜻한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멀리서 봐보자. 댕댕이와 멍멍이는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 비슷하게 대한민국은 머한민국, 세종대왕은 세종머앗이라고 쓴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특별히 없다. 그냥 재미있어서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써서 알기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다. 주로 외국인이 많이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어를 아는 사람만 알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식당 사이트에 여러분, 이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쓰는 대신에 여러분, 이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을 모르면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쓰지 말자고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말과 글은 언제나 변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말과 글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일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세종대왕도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말을 보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20. 한국의 남녀는 왜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많이 할까?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사귀기 시작할 때 영화관에 자주 간다.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다가 손이 닿으면 서로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많은 장소 가운데 왜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할까? 한국은 세계에서 영화관에 가장 자주 가는 나라 중 하나이다. 휴일이나 방학 되면 영화관은 사람들로 붐빈다. 젊은 사람들만 영화관에 가는 것도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교나 회사에 가 있는 시간에는 노인들이 많이 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것 같다. 요즘에는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많이 생겼다. 이런 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영화를 볼 수 있다.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로 보는 것이 제일 싸고 편하다. 그러나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몇 시간이나 계속 앉아있기는 힘들다. 그런데 영화관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이나 비가 와도 춥거나 더워도 괜찮다. 또한 영화는 연극이나 콘서트보다
표가 싸다. 그래서 친구나 애인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영화나 볼까? 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다. 데이트할 때 영화관은 특히 더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주위는 어둡다. 요즘에는 두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생겼다. 그런 자리는 주로 뒤쪽에 있어서 앞에 앉은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적당한 긴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 데이트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한국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본 영화가 많이 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5명 중 1명이나 그 영화를 보았다는 뜻이다. 영화관이 많이 있어도 인기가 많은 영화만 상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보기 힘들어졌다고 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영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도 함께 즐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드라마에 남녀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한국 사람이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면 드라마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늘까? 그런 곳은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영화관만큼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21. 한국의 노인들은 왜 등산을 좋아할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산에 무척 자주 간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산에 더 자주 가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주말 이른 아침에 전철을 타면 배낭을 메고 산에 가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등산은 힘든 운동인데 한국에서는 왜 노인들이 많이 할까? 등산은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이것은 한국에 산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전체의 70% 정도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한국의 산은 대부분 높지 않아서 에베레스트 산과는 다르게 오르기 쉽다. 그래서 노인들도 등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집을 고를 때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강이 있는 곳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런 집에 살면 겨울에는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여름에는 강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 산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동네 공원에 가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간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봄에는 맛있는 나물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가을에는 밤 같은 먹을 것을,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해줄 나무를 얻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생활이었다. 요즘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면서 산은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곳이 되었다. 등산은 취미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는 학교나 회사에 가야 하니까 쉬는 날에 주로 산을 찾는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도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더 자주 간다. 한국에서 등산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운동이다. 산의 길이 잘 만들어져 안전하고 높지 않아 오르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유명한 산에는 막걸리 집이 많이 있어서 오후가 되면 등산을 끝내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사람들로 붐빈다. 드라마 39의 여자들처럼 등산은 포기하고 막걸리만 마시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등산은 돈도 많이 안 든다. 골프를 치려면 사야 할 것이 많지만 등산은 편한 신발만 있으면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니까 교통비 걱정도 없다.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에 많은 돈을 써서 돈이 별로 없는 노인이라도 등산을 즐길 수 있다. 한국의 산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한 친구와 같다.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화장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만나면 마음이 편한 친구 같다. 이런 친구는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노인들이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22. 한국 사람은 왜 찜질방을 좋아할까? 찜질방은 서양의 사우나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흘리는 곳이다. 서양의 사우나와 다르게 바닥을 뜨겁게 해서 눕거나 앉아서 쉰다. 가족이나 친구, 데이트하는 남녀, 그리고 관광객들이 찜질방에 많이 간다. 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혜진처럼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의사도 간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찜질방을 좋아할까? 한국에는 몇백 년 전부터 찜질방과 비슷한 한증소라는 곳이 있었다. 한증소는 보통 사람부터 왕까지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러 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땀을 흘리면 병이 낫거나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병원이 적었기 때문에 한증소는 인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원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병을 치료하러 찜질방에 가지 않는다. 요즘 찜질방은 병원보다 목욕탕에 더 가깝다. 한국 사람들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했다. 그런데 집에서 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자 목욕탕 중 많은 수가 찜질방으로 변했다. 한국 사람은 도시에 많이 산다. 그런데 도시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피로가 쌓이기 쉽다.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찜질방보다 좋은 곳은 없다. 찜질방에서 피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목욕을 한 후 찜질방에서 받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땀을 흘리기만 하면 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격이 비싸지도 않다.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 이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을까?
찜질방에서는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보통 찜질방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만화 같은 것이 있다. 주말 동네 찜질방에 가면 부모들은 바닥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놀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찜질방에서는 쉬고 싶은 부모들과 놀고 싶은 아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배가 고파지면 찜질방 안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된다. 잠을 잘 수 있는 찜질방도 있다. 호텔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훨씬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전철이 끊겨 집에 가지 못하거나 가족과 싸우고 집을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에겐 찜질방이 있으니까. 요즘 찜질방은 한국 여행을 가면 꼭 들러야 할 곳이 되었다. 관광지 주변의 찜질방에는 드라마처럼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는 외국인이 자주 보인다. 여행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여가도 즐길 수 있어서 외국인도 좋아하는 것 같다. 베트남처럼 더운 나라에도 찜질방이 생겼다고 하니 드라마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 23. 한국 사람은 정말 드라마 속 배우처럼 피부가 좋을까? 한국 드라마 속 배우는 피부가 정말 좋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피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화장품도 외국에서 인기이다. 드라마에서 배우가 화장품을 자주 바르는데 그 화장품을 쓰면 배우처럼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믿는다. 한국의 물이 좋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드라마 속 배우처럼 피부가 좋을까? 한국 사람들이 모두 배우처럼 피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한 화장보다 피부가 맑게 보이는 화장을 좋아한다. 피부가 좋은 젊은 사람들도 데이트 전에는 평소보다 더 피부에 신경을 쓴다. 물론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처럼 얼굴에 팩을 붙인 것을 잊고 데이트하러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이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역사가 길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푹 자지 못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맑은 피부는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를 맑게 하려고 노력했다. 한국 사람은 흰 피부를 좋아하는 편이다. 옛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집에서 공부를 하느라 피부가 하였다. 보통 사람은 밖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검었다. 그래서 피부가 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피부를 희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했다. 요즘에는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흰 피부는 더 이상 신분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은 햇빛으로 검어진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특히 햇빛이 부족한 추운 나라에서 더 그렇다. 그런 곳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부러 밖에 나간다.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자고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사는 곳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요즘에는 부자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여름이면 일부러 돈을 내고 피부를 검게 하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얼굴을 검게 하는 화장이 유행할지 모를 일이다. 24. 한국 사람은 왜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떠들까?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마지막 회에 바닷가 시골 마을에 놓인 감리 씨의 장례식이 나온다. 그런데 장례식에 간 마을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잔치를 하는 것만 같다. 한국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떠들까?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장례식에서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나쁜 일로 죽은 것이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가족들은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을 내느라고 바빠서 슬퍼할 시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간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산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 죽은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서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잘 보내기 위해 일부러 웃고 떠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손님이 너무 슬퍼하면 가족이 더 슬퍼진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랬다. 장례식에는 보통 친한 친구가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족을 지킨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간다. 옛날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죽은 사람을 실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들고 무덤까지 갔다. 이때 죽은 사람을 싣는 것을 상여 혹은 꽃가마라고 하는데 높은 사람들이 평소에 타는 가마와 비슷하다. 보통 사람들도 마지막 가는 길만은 높은 사람처럼 가마를 타고 갈 수 있었다. 상여를 무덤까지 들고 가는 길은 슬프고 아름답다. 동네 사람들은 상여를 들고 뒤를 따르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저쪽 세상에 가는 마지막 길은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간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마을 사람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마을 사람의 죽음은 마을 전체의 일이었다. 갯마을 차차차의 감리 씨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죽어서 좋은 데로 갈 테니까 장례식에서 다들 웃고 떠들고 실컷 놀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감리 씨의 장례식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위한 잔치가 되었다. 요즘에는 장례식을 대부분 병원에서 한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여를 메고 무덤까지 걸어가는 대신 차를 타고 간다.
장례식 준비도 돈만 내면 다 해준다. 서로 편해지기는 했지만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적어졌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웃고 떠드는 풍경도 사라진 것 같다.